자, 시조부터 보면, 자, 16페이지야, 우리 16페이지. 자, 시조의 뜻. 자, 우리 민족이 만든 독특한 정형시. 자, 정형시 동그라미 잡아. 자, 원래 노래 가사로서, 자, 밑줄. 문학인 동시에 음악이다. 자, 요거 우리가 밑줄 잡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시조. 자, 거기 보니까 정형시라고 돼 있을 거야. 자, 이 정형시라는 것은 뭐냐면, 정형시라는 것은, 자, 정해진 형식의 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자, 이것을 암기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암기. 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것은 이제 고려 말부터, 자, 현재까지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자층을 우리가 좀 배워줘야 돼. 자, 작자층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처음에는 원래 양반 4대부가 지었죠. 원래는 4대부. 4대부가 지었는데, 자, 이것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생이나,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아마 중인, 이렇게 배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중인. 그러니까 전문 가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조만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자, 평민까지 확대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 저기 평민이잖아. 그럼 평민도 시를 지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민요적 율격 그러면, 자, 여기 시조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하나만 더 적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민요적 율격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암기해야 돼. 자, 고려가요. 평민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방해는 삼음복.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울 시조, 사음복.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 무조건. 자, 쓰면서 봐. 우리 16페이지. 16페이지. 방금 시작했어. 자,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자, 형식적 특징을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이 사실 되게 좀 중요한, 자, 형식적 특징, 자,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저걸 이쪽으로 했을 건데, 이 형식적 특징은 적지 말고 쓸 시간을 줄게. 굉장히 좀 넓게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쓰다가 막 겹쳐질 거야. 자, 먼저 선생님이 시조를 좀 읊을 거예요. 시조를.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에 가실 줄이 이시리야. 자, 이게 바로 시조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시조를 쭉 읊었어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형식적 특징에서, 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자, 3, 4조, 4, 4조, 3, 4조, 4, 4조, 4음복. 요게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6고, 45자 내외. 자, 요것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시조이면서 1년만 있는 것을 우리는 단시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그래. 자, 세 번째는, 자, 종장의 첫구. 자, 이것을 학교에 따라서는 음보라고 하는데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음보는 삼음절입니다. 삼음절. 삼음절이니까 세 글자란 뜻이지. 자,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 이거 암기해야 돼. 미친 듯이 암기해야 돼. 네. 정해진 형식 가로 열고 암기를 해. 암기해야 된다. 암기해야 해. 자, 그래서 요거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쓸 시간 줄게. 여기 봐야 돼. 먼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자, 선생님이 우선 시조를 읊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 이 숫자는 글자 수를 나타내는 건데 몇 번에 끊어 읽어? 4번에 끊어 읽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를 우리는 음보라고 합니다. 음보라고 하고요. 몇 음보?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4음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4음보. 이거를 위에다 적자. 자, 그래서 총 4음보입니다. 4번에 끊어서 읽어요. 그래서 3, 4조 이렇게. 이거 왜 오라고 적었어? 자, 3, 4조, 4, 4조.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45자 내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음보와 음보를 묶으면 이걸 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종장에 자, 요 부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자, 고정 정도로 보셔야 돼요. 삼음절 고정. 이때 요 한 줄을 우리는 초장이라고, 처음에 있으니까 초장, 중간에 있으니까 중장,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으니까 종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 두 개가 하나의 자,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자, 지금은 그냥 말로만 들으세요. 지금은 적을 필요 없고, 자, 기출에서는 자,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각 장의 전반부. 그럼 각 장의 전반부니까 자, 초장의 전반부면 바로 요게 되는 거고, 초장의 후반부면 뒤에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요 둘에서는 보통 상황과 자, 보통 이제 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부분에서 뭐가 나와? 태도가 나오죠. 이 태도가 바로 주제로 갑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고 없고, 이거 우리 배울 거예요. 뒤에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혹은 일편단심해. 즉 여기가 한자 성어로 되어 있으면 자, 얘가 바로 핵심어가 됩니다. 이 시의 전체, 즉 주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요거를 어디다 적으시냐면, 거기에 보니까 거기 시조의 기본 형식이라 그래서 거기 3,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 옮겨 적으셔도 되고 이거 다 적으셔도 되고. 알겠지? 자, 시간 드립니다. 다 적었어요? 아직 좀 남았고. 천천히. 글씨 이상한 거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초장 맨 첫 번째 3 위에 4음보라 적으신 거. 4음보 4번에 끊어서 있는 거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한 장의 4음보. 그래서 이 4음보가 바로 우리 민유적 육격으로 암기해야 돼. 알겠지? 무조건 암기해야 돼. 자, 다 적었어? 자, 그럼 가봅니다. 거기 시조의 기본 형식이라고 봐봐.
평시조를 기준으로 할 때, 자, 평시조 칠판 보세요. 여기 1, 2, 3번 있잖아? 1, 2, 3번. 얘가 바로 평시조의 형식입니다. 평시조의 형식이야. 그래서, 자, 3, 4조, 4, 4조, 4음보,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고정. 이게 랩처럼 나와야 돼. 알겠지? 만약에 시조가, 여러분들 아마, 2학기 때는 이런 고전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얘가 늘 1번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랩처럼 막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쳐봐. 3, 4조의 음수율, 요거 밑줄. 자, 이때 음수율 처음 들을 수 있는데, 음수율은 글자 수의 운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3, 4조, 4, 4조 그러면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음수율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좀 외워야 되는 게 좀 많아. 자, 밑줄 3장 6구 45자 여기는 안팎이라고 돼 있는데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른쪽 몇 음보가 눈에 들어와? 4음보가 눈에 들어올 거야. 자, 자수는 시조마다 자, 한두 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밑줄 종장 첫째 구만은 3음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시조의 갈래로 갈 거예요. 여기 좀 세 가지 있는데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시조의 어떤 자, 종류 볼게요. 종류. 시조의 종류. 시조의 종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평시조라는 것이 있어요. 자, 평시조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봤던 아주 기본적인 거. 3, 4조, 4, 4조, 4음보,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의 첫 음보, 3음절 고정. 이 형식에 맞춰서 딱 세 줄짜리로 된 게 평시조. 자,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평시조는 저거의 형식에 맞추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시조라고 있습니다. 자, 연시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번 이렇게 적을게. 자, 평시조의 n승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세 줄짜리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 저기 한 장만 딱 넘겨도 나와. 23번 봐봐. 23번에 견해요라고 보이지, 그지? 거기 보면 자, 시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걸 연시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조의 하나를 우리가 수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연시조의 반대를 우리는 단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하나만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사설시조를 배울 거예요. 자,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초장과 중장이 미친 듯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초중장이 길어짐. 그렇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설이 많죠. 특히 왜냐하면 이 사설시조는 대부분 누가 많이 지었냐면 자, 평민이 대부분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 양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제한된 형식에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과 정서를 자,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왔단 말이야. 근데 평민들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느라 바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형식에 자신의 것을 넣기가 매우 어려워. 또 대부분 여기에는 한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평민들은 어렵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초장과 중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따라서 연시조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면 얘는 세로로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로로 길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설시조 한번 살펴볼게요. 사설시조 어디 보시냐면 저기 볼까? 자, 29페이지 한번 볼까? 29페이지 보시면 44번 있을 거예요. 44번 보니까 초장과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종장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중장은 기본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종류. 여기 이제 어시조라고 있는데 어시조는 교과 과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조의 갈래까지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4번 보세요. 4. 고시조의 문학사적 위치. 거기다가 3번 있잖아요. 밑줄 양반과 평민 모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4의 3 양반과 모두. 자, 이러면 이제 이론이 어느 정도 끝나요.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시조를 좀 짓기도 했고요. 정말 그때는 좀 장난식으로 좀 지었는데 작년인가? 그냥 갑자기 시조를 지었거든요. 네, 요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맞나? 맞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시조잖아요. 현대시조니까 약간의 어떤 형식도 약간 파괴하면서 전체적인 음보는 이제 사실은 이제 3음보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시조기 때문에 제목이 뭘까요? 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저렇게 형식까지 맞추는 걸 좀 재밌어 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나비 되어 내 활짝 피었으니 고이보아 주소서. 이렇게 했던 좀 멋지지 않니? 자, 그렇게. 그다음에 시 쓰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안 쓴 지 한 1년 됐네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써보려고. 지금 막 일들이 막 밀려가지고, 이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날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일들을 막 날리다 보면 다시 이제 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조에서는. 그 시대의 가치. 우리가 앞으로 볼,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제가 얼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한 바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유교적, 그 다음에 탈속적, 이런 걸 우리는 자연친화라고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별, 그 다음에 거기에 기행가사,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EBS 연계.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배울 시의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모의고사와, 우리가 또 뭐죠? 내신까지도 이렇게 겸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시조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문학을 배우면, 이거와 관련 있는, 어떤 정서와 똑같은 시를 찾아라. 아니면 처지가 같은 시조를 찾아라.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거 하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시조를 보기나 갖다 놓고, 아니면 텍스트에서 하나 더 집어넣고, 그죠? 여러분들 처음 본 시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은 더 심하고요. 수능.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저 뒤쪽에 고전문법까지 있으니까. 그 시대의 가치를 좀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업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쯤 배울 문학 개념어 강의. 환장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해야 돼요. 그리고 문법 강의. 목 완전 다 날라가요. 중간고사 때 봤으니까 목 다 날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 강의입니다. 근데 가장 내가 오늘 잘 살았구나라고 느끼는 강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늘 잘 배우셔야 돼요. 역사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알겠지? 선생님이 또 역사를 또 따로 전공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약간의 좀 이론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핵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좀 끌고 갈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작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 시조. 나중에 가사라는 것도 배울 건데, 시조. 작가. 작가가,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작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작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가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작가의 종류는, 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대부 양반. 두 번째는 기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묻죠. 선생님, 그러면 저 둘을 어떻게 알아요? 기생은요. 기생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황진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들어는 봤죠. 원래는 외자입니다. 황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황진이 해서 그냥 황진이로 이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끝에 월로 끝나거나 이름 끝에 명월, 강월, 영월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끝에 랑으로 끝나게 되면 전부 다 기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현대 시조에서 김소월이나 김영랑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시조에서 자, 나중에 배울 겁니다. 명월, 강월, 영월, 홍랑, 계랑. 자, 즉 끝에 월로 끝나거나 랑으로 끝나면 자, 전부 다 기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상대적 의미로 자, 기생이 아닌 사대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 첫 번째는 유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탈속적이에요. 즉, 속세를 벗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린 자연친화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학문수양입니다. 자, 그러면 기생은 어떨까요? 기생이 지향하는 건 그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오빠 그리워로 대부분이 마무리돼요. 95% 이상이. 그 이외에 어떤 인생무상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느끼시면 됩니다. 그냥 딱 받아들이시면 돼요. 교과 과정에서. 그래서 전체 고전 시가의 주제는 이 네 가지로 합축.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자, 키워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조에서 자,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주제가 절로 가더라.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주제가 일로 가더라. 이거를 연마하는 게 8월입니다. 알겠죠? 이걸 연마하는 게 8월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주제 이거겠네? 그럼 이 얘기하겠네? 이것까지 판단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알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강의야. 그래서 이건 재수생들에게만 했던 강의입니다. 알겠죠? 특강으로 고전시가. 그래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야 자, 보세요. 자, 요거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유교적이고 대표적인 거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면 충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한 글자로 충. 두 글자로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연군. 이거 다 설명해 줄 거야. 그 다음에 네 글자로 지조절개고요. 지조절개고요. 여기에 이제 나라 걱정하는 우국이 있어요. 자,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전부. 알겠죠? 물론 여기 잠깐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탈속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무용무심 자연친화. 자, 우선 여기까지 적으세요.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무용무심은 욕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무심이라고 나오기도 한다는 거. 자, 됐어요? 자, 이제 자, 시주의 시대적인 거 잠깐 볼 거예요. 부정적 현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고려의 패망입니다.
이때 시조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왕사남 본 사람 있어? 혹시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 우리 셋 아무도 안 봤구나. 봤어?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 아무도 안 봤구나. 자, 바로 수양대군과 자, 바로 이제 세조가 되죠. 수양대군과 바로 이제 노산군, 다시 말하면 단종이죠.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조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병자호란입니다. 자, 이거 적으세요. 쥐줄 여기에 플러스하고 먹는 어디? 플러스가 어디 있어? 맨 위쪽 유교적. 플러스. 플러스 우국. 우국. 나라를 걱정하다. 이거 다 설명해 줄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하고 바로 들어갈 거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연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을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크게 흐름을 잡아서 자연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연은요, 유배지일 수 있어요. 옛날에 유배지라는 것은 여러분 되게 뭐랄까요, 사형 바로 밑에 있는 형벌이에요. 사형 바로 밑에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센 형벌이 우리가 사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위가 이제 유배지, 유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배지에서는 이 유배지도 우린 자연으로 봐야 된다. 그 유배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속세 혹은 세속이라고 하는데 바로 한양이거든요. 자, 이 한양에 누가 있어? 임금을 있어. 그래서 얘를 반드시 뭐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요거 좀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을 우리는 한 글자로 충이라고 하고요. 두 글자로 연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탈속적 공간이에요. 탈속적 공간이니까 이건 무조건 플러스로 우리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속세는 바로 어떤 공간이냐면 욕망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바로 단절감이 있습니다. 나는 속세 싫어, 이렇게. 자연이 좋아,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학문수양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자, 어떤 유교적이면서 자, 어떤 자연 친화 유교적인 걸 모두 합니다. 어차피 공부를 하는 건 자, 유교적인 거니까. 자,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팁을 알 수 있어요. 시조를 딱 봤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작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가가 사대부예요. 그렇지? 근데 얘가 되게 슬퍼하고 있네? 그럼 무조건 주제는 충으로 갑니다. 알겠지? 자, 만약에 작가가 있는데 자, 만약에 사대부예요. 근데 얘가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럼 주제는 탈속적 자연 친화로 갑니다. 알겠지? 99%가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배우는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래서 시조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쌤이 좀 이것저것 자, 이해시킬 거고요. 그래, 하나만 더 가자. 이거 원래 안 했었는데 하나만 더 가자. 자, 이별에 대해서 강의할 거예요. 이별. 간단하게 사대부의 이별과 그 다음에 기생의 이별. 자, 요거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이별 같은 경우는 먼저 사대부의 이별 같은 경우는 국가와 이별한다는 거. 대표적으로 뭡니까? 고려 왕조입니다. 국가와 이별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금과 이별한다든가,
그러니까 임금과 이별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유배지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모와 또 이별할 수 있겠죠. 그럼 주제 뭘로 가겠니? 효로 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사대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뭘로 가는 거예요? 유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기생의 이별 보겠습니다. 자, 기생의 이별 같은 경우는 자, 무조건 그리움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적고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슬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그러면 보통 국가와 이별한다든가, 자, 그다음 임금과 이별한다든가, 부모와 이별한다든가.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임금과 이별하는 겁니다. 그럼 주제는 뭘로 가요? 충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기생이 딱 나왔는데요. 슬퍼요. 그럼 얘 무조건 오빠를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사대부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얘 무조건 자연에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속세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부귀영화 부귀공명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귀향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전부 다. 자, 됐죠? 자, 요거부터 머릿속에 좀 따집시다. 지금 4대부가 되게 유교적으로 어떤 지향하는 가치가, 자, 유교적인 게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의 가치, 4대부가 태어나잖아요. 4대부가 태어나면 보통 3살에서 4살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공부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자문이나 뭐 소학, 대학, 뭐 그다음에 논어, 맹자 이런 거 다 공부합니다. 다 공부하고 나서 15살 정도가 되면 속과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 시험은 크게 2개거든. 속과와 대과. 그래서 속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면 속과에 지원해서 만약에 거기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비로소 양반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 속과를 다른 말로 진사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김진사, 이렇게 뭐 최진사 이렇게 얘기하는 진사는 속과에 합격한, 이제 그때부터 진짜 양반이 되는 거예요. 진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균관이라는, 거기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속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속과에 합격한 사람만이 대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과는 지금의 공무원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정조 생일날 특별하게 대과가 한 번 열리는데, 그 대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33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10만여 명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대과는 3년에 한 번 치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떨어지잖아요. 한 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년을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한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지방에 있는 4대부까지는 어디야? 한양까지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는 게 또한 6, 7개월 정도 걸려요. 터벅터벅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년 동안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왔다 가는데 거의 1년이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또 한 번 또 올라가면 뭐해? 또 막 이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 지방에서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호환이 제일 많죠. 그 호랑이한테 잡히거나 아니면 뭐 산적들이 애들의 목숨을 잃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00원짜리에 계시는 퇴계 이황 선생, 그 선생님 퇴계예요. 세계 10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추앙을 받는. 퇴계 이황 선생도 삼수 만에 붙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30에서 40 그 사이에 보통 대과를 통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50 넘게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거기에 다 목을 맬까? 지금은 꿈이 다 다르잖아요. 혜림이의 꿈과 준혁이의 꿈, 또 아이의 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엔 꿈이 딱 하나. 즉 하나의 어떤 지향점이 조선을 관통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임금 옆에 가까이 가는 게 옛날 사대부들의 유일한 꿈이야. 모든 남자로 태어나면 전부 다 꿈이 딱 하나. 임금에게 가까이 가는 거. 이걸 2글자로 출세라고 하고요. 4글자로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입신양명을 하게 되면 즉 몸을 세워서 부모의 이름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신양명이 되면 당연히 부귀공명이나 부귀영화는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벼슬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임금 옆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임금이 야, 너 꺼져. 그래가지고 얘가 유배지로 가면 얘는 미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당연히 슬퍼하면서 누구를 그리워해? 임금님 그리워하면서 시조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시조는 뭐예요? 임금님 저 너무 슬퍼요. 잘 지내시죠? 뭐 이런 거야. 지금 주무세요? 뭐 이런 거야. 카톡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해 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대는 그랬다. 그런데 그 힘든 그 과거 시험을 9번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 시험에 첫 번째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볼 때마다 내가 처음 해봤는 벼슬들이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또 통과하면 그 다음 벼슬에 대한 또 시험, 그 다음 벼슬 시험. 내 기억에 9번을 모두 수석한 애가 있어요. 조선의 천재.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임금이 있고요. 딱 2명만 남아요. 거기서도 1등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등한 친구를 임금이 점을 찍거든요. 그 답안지. 그걸 우리는 지금도 쓰는 말. 낙점하다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1등의 답안지를 뭐라고 하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시험 때 썼던 어떤 그 어휘들이 지금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곡이입니다. 전부 1등으로 올라갔던 조선의 천재죠. 이제 우리는 16번 정도 하고요. 잠깐 쉴 건데요. 구름의 무심탄, 얘는 별표 하나 하세요. 이 시 자체를 알아두시면 매우 편합니다. 이 시 자체를 알아두시면 매우 편하다. 볼게요. 먼저 주제 한번 볼게요. 간신의 횡포예요. 간신의 횡포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교과과정의 유일한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작가 누구예요? 이존호예요. 작가는 이존호. 그러니까 4대부 맞겠죠? 사고과정 가자. 이존호. 4대부예요. 그러면 지향하는 가치는 유교적, 탈속적, 학문 수양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갑니다. 구름이 무심,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굴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름 세모. 우선 세모 쳐놔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름은 욕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선생님 무심무욕이라고 적어줬는데 무심,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중천에 떠 있어서 제멋대로 다니면서. 이 중천은 구름이니까 하늘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조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정부 혹은 궁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멋대로 다니면서, 즉 제멋대로 다니면서 밑줄 치고요. 적어봐. 간신의 횡포. 이 시는 그냥 알아두십니다. 간신의 횡포. 제멋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 이건 이제 빛나는 햇빛이란 뜻이거든요. 빛나는 햇빛. 광명한 날빛.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적어보자. 공민왕의 총명이에요. 총명 혹은 은예 혹은 은총 합쳐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며 덮나니. 그래서 거기 구름이 바로 간신이 되거든요. 요거 이해합시다. 지금 봐봐요. 옛날 사람들은 임금이 있잖아요. 임금이 있는 곳을 천상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금을 뭐에 많이 비유했냐면요. 임금을 해, 달, 북극성에 많이 비유했어요. 자, 그러니까 해, 달을 묶어서 우리는 1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북극. 자, 저렇게 많이 비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상계에 있는 임금이 해와 달인 거예요. 별인 거예요. 자, 그럼 얘네 공통점은 뭐죠? 자, 얘네들은 뭐예요? 자, 빛을 뿜죠. 이 빛이 바로 뭐냐면, 자, 우리 방금 봤던, 자, 은혜, 총명, 이것이 만약에 백성에게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때 우린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것이 어디까지? 백성에게까지 간다면. 그래서 백성을 뭐에 많이 비유하냐? 백성을 풀에 많이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 민초라고 들어봤어요? 민트 초코 아니에요? 민초라고 들어봤죠? 풀. 자, 그래서 이 선정은 바로 이제 백성에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등장해요? 자, 구름이에요. 자, 구름과 안개가 등장하면, 자, 이 빛을 뭐예요? 막죠. 그러면 어둠이 되겠죠. 그렇지? 따라서 이 구름과 안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간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시대 가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금이 해, 달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 구름, 안개는 무조건 간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유배지 관련됐을 때 얘가 늘 장애물로 이게 등장한다는 거. 자,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무리 자 하고요. 자, 잠깐 쉴게요. 자, 구름이, 자,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하늘에 떠 있어서 제멋대로 다니면서, 자, 구태여, 자, 임금의 총명을 따라가며 덮나니, 이런 망할 놈, 이러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적지 마시고요. 보기만 하세요. 자, 보기만 하십니다. 자, 송민곡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서는 2학년 때 무조건 배울 거예요. 그리고 국에도 배울 겁니다. 송민곡, 이거랑 쌍이 바로 3인곡이에요. 두 개 다 배워야 돼요. 송민곡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 적지 마.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오르니. 자, 구름은 카니와. 자, 안개는 무슨 일인가? 자,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거 누가 지은 거냐면 정철이 지은 거거든요. 자, 정철 4대문 맞죠? 황진이 아니고요. 월로 끝나지도 않았고 랑으로 끝나지도 않았죠. 그럼 얘가 생각하는 미는 뭘까요? 당연히 누구예요? 임금이겠죠. 자, 주제 얘기해. 충. 됐습니까? 두 글자는 뭐예요? 연군. 그렇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알겠지? 주제는 유교적입니다.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자, 질문 던질게. 왜 올라갔어? 그리워서.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임금이 딱 나왔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건데, 자, 시에서 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님과, 자, 화자는 이별 상태야.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 자, 사대부가 이별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 임금. 그럼 얘 위치는 어디? 유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는 어떻게? 슬픔 얘기 나올 거야. 그럼 얘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움이 기본. 알겠습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 그리움을 한 글자로 충, 두 글자로 연군. 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요. 자, 그런데 갑자기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임? 그래서 주위가 적막해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의미는 바로 뭘까? 간신, 장애물. 이렇게 판단 내리셔야 돼요. 알겠죠? 잠깐 쉽니다.